요즘 어떠세요? 요즘 어떠세요? 재밌나요? 힘들진 않으세요? 네, 힘드세요? 뭐가 많이 좀 힘드세요? 리크루팅 많이 힘드신가요? 네, 조직 관리도 힘들고요, 그죠? 트레이닝 하는 것도 힘들고, 또 조인업 나가는 것도 힘들고, 더군다나 이제, 개인 영업들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힘든 부분들이 혹시 이제,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좀 답답함 때문에 힘드시다면 오늘 강의가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강의는 제가 항상 강의 준비를 할 때는 굉장히 이 프로세스, 그러니까 플로우 흐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이렇게 짓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두리뭉실하지 않게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디서부터 지금 당장 뭘 시작해야 되는지 여러분께서 신청서에다 적어주셨잖아요. 이제 가장 궁금한 내용들 이제 이따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리크루팅도 있고 조직 관리도 있고 매니지먼트도 있고 어떤 팀 내에 여러 가지의 어떤 불협화음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의 어떤 선교적 사명이 궁금하다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있어요. 저를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저의 이야기가 다 궁금하다 이렇게 또 적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장의 PPT를 아무래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요점들 위주로 이렇게 좀 편집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조직이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아니면 5명이든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당장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오늘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신가요? 네. 혹시 즐거우세요? 즐겁나요? 지금 일 즐겁게 하고 계세요? 즐거우세요? 2분 정도. 네. 이걸 넣을까 말까 너무 재수없다고 할 것 같아서 뺄까 하다가 넣었는데 저희 일이 너무 즐거워요. 네, 정말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14년 차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일이 즐거우려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의 순서를 알면 정말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막막하고 이렇게 멘탈이 무너지게 되고 일을 하다 멈추게 되고 그만하게 되고 또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늘 우리가 쳇바퀴 돌듯 이런 생활들을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우리의 현재 위치를 알고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의 순서를 이해하시면 정말 재밌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서론이 길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올해 이제 14년 됐습니다. 이제 팀빌딩으로만 12년 정도 했고요. 저는 세일즈 경력이 좀 짧아요. 2년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원수사에서 이제 한 9년 정도 있었고요. GA에 나온 지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세일즈를 딱 2년까지만 하고요. 세일즈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형 관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상품 설계할 줄 몰라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 제 보장까지도 담당해주는 담당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일즈를 딱 2년만 하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나는 관리자의 길을 걷겠다. 다시는 세일즈를 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다짐을 했고요. 그 약속을 딱 세일즈 2년이 끝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설계를 안 해본 것 같아요. 정말로 설계할 줄 모릅니다. 상품의 어떤 담보나 당연히 모르니까 저는 교육도 안 하겠죠. 저는 전혀 이런 교육들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조직이 541명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고 그런 어떤 상품에 대한 강의와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2년만 딱 영업을 했고요. 지금까지 그냥 팀빌딩과 조직에 대한 곳에만 온전히 제 어떤 열정을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빌딩, 리크루팅, 조직 관리에 대해서만 12년 정도 연구를 했고 고민을 했고 그래서 현재 위치까지 왔다라는 거 한번 소개를 드리고요. 저희의 플랫폼들은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카페도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클래스 U의 강의도 런칭해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수강생들을 모았고 또 이렇게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타사 오픈 채팅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지금 운영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오픈해서 현재 이제 타사 설계사들한테 이렇게 함께 강의들을 판매하기도 하고 강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딱 200명 만들 때까지 13개월 걸렸어요. 그때 제가 썼던 책입니다. 이제 22년도에 쓴 책인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최초로 쓴 게 1년 만에 200명의 사업가형 대표에 대한 책을 썼고요. 딱 7개월 뒤에 3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책입니다. 이제 개정판이죠. 3명에서 300명까지. 그리고 정확히 13개월이 더 걸렸죠. 33개월 만에 500명이 되었습니다. 네, 2년 만에 되었죠.
500명이라는 숫자는 저도 상상해보지 못한 숫자예요. 그래서 저도 강의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전국에 현재 38개 지사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재적은 544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전국에 분포해 있죠. 그래서 뒤에서 강의할 때 나올 테지만 어떻게 이렇게 전국 비즈니스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도 설명드릴 거고, 그러면 언제 전국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도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작년 한 해만 200명이 등록했습니다. 이게 작년 재적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등록만 많고 다시 정착이 안 되고 해촉이 많으면 이게 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착률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정착률 어때요? 괜찮나요? 정착률 높죠? 정착률이 업계 평균이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 그런데 이제 작년 한 해 정착률이 한 92% 정도 나왔고요.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만 200명이 추가로 더 등록했어요. 작년 한 해 200명이 등록했는데 올해 전반기에만 200명이 추가로 등록됐죠. 예. 그래서 현재까지 말소 7명의 정착률 96% 정도. 그래서 이제 사업단을 오픈하고 현재까지 35개월 정도 됐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강의를 하려면 이제 뭐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제가 막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조직에 대한 제 자랑을 막 이렇게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되게 부끄럽지만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소두에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강의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정말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그분의 어떤 소명에 따라 또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가정에서 묵묵히 기다려주고 인내해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사업단 내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500명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게 인사이트를 가장 많이 줬던 책 15권을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 혹시 보셨나요? 제목 많이 보셨죠? 그리고 레버리지, 그리고 사장학개론, 돈의 속성, 이런 책들이 있었고요. 네, 뭐 안 적으셔도 돼요. 자료 드릴 거니까 이런 책들이 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들 아시는 책이죠. 많이 보신 책인가요? 네.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은 인사이트를 줬던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그리고 마케팅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 혹시 뭐 보신 책들 꽤 있으세요? 이제 제가 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어쨌든 제게 수없이 많은 어떤 사람들의 인사이트와 또 책, 그리고 강의들을 통해서 이 업에 이제 적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꽤 많은 어떤 성과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또 책을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일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돈이죠. 맞죠? 뭐 개인적으로 뭐 차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얻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뭘까요? 일하는 목적 혹시 이거 아닌가요? 경제적 자유, 그쵸? 타임프리, 머니프리, 시간에서 자유롭고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죠. 맞나요? 경제적 자유 때문에.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해요? 경제적 자유 이루려면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하죠? 100억이요? 혹시 보셨나요? 보이나요? 어디? 네, 100억. 그렇죠. 저도 100억이라고 썼어요. 10억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할 것 같고, 정말로 일하지 않고 시간에서 자유하면서 마음껏 또 고정 지출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지금 제 수준에 100억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나요? 100억? 너무 큰 숫자죠? 그런데 100억 있으세요? 100억 있으신 분들은 조용히 나가주시면 됩니다. 100억 있으세요? 없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우리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100억에 도달할 수 있나요? 혹시 주변에라도 보셨어요? 보셨어요? 아니,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한 게 경제적 자유 때문에 시작했잖아요. 월급쟁이 선택하지 않고 보험일을 시작한 게 경제적 자유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100억 정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우리 일을 통해서 100억을 벌 수 있냐라는 거죠. 이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100억을 벌 수 있어야 이 일이 재밌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지금 100억을 번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노동자인가요? 사업가인가요? 투자자인가요? 우리는 노동자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없으신가요? 한 분 계시고요. 그러면 사업가다. 사업가. 네, 사업가 좀 있으시고 혹시 뭐 투자자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이 노동자와 사업가와 투자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지금부터 내려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노동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노동자라고 하냐면요. 누구를 노동자라고 할까요? 급여를 받는 사람. 수동적인 일을 하는 사람. 또 노동자의 정의. 일을 하는 사람. 그렇죠. 예. 근데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정확한 노동자의 정의는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 여러분들 노동자에서 손 한 분밖에 안 드셨어요. 여러분들 노동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동자죠. 저도 노동자예요. 시간과 공간에서 아직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해야만 소득을 벌지 않나요? 고객을 만나고 청약서 설계하고 고객과의 미팅을 통해서 청약이라는 프로세스에 시간을 투자해야만 소득을 벌잖아요. 그렇죠? 공간은 뭐예요? 물론 공간을 초월해서 모바일로 요즘 많이 하지만 고객을 또 만나는 공간이 필요하죠. 또 출근하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시간과 공간을 투입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우리가 노동자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노동자 맞죠? 노동자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동자 힘이 없어요? 노동자를 그냥 힘쓰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면 노동자 힘 있죠?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노동자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노동자는 힘이 없습니다. 노동자 왜 힘이 없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힘이 없어요. 첫 번째, 자의에 의해서 힘이 없고 두 번째, 타의에 의해서도 힘이 없습니다. 왜 자의에 의해서는 힘이 없죠? 노동자가? 자, 고용주가 저를 고용을 합니다. 제가 노동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 월 소득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의에 의해서 힘이 없다는 건 내가 갑자기 불의에 의한 사고로 아프거나 병들거나 사고를 당해요. 병실에 누워야겠죠. 그러면 시간을 투입할 수 있나요? 공간을 투입할 수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도 노동자는 힘이 없어요. 왜 없죠? 나는 일할 시간이 너무 많아요. 나는 자격증도 28개 있습니다. 일할 준비가 돼 있어요. 나를 고용만 해주면 되겠는데 고용주가 나를 고용을 안 해요. 왜죠? 내가 이제 나이가 50이 먹으니까 저는 50이 아닙니다. 제 나이가 50이 먹으니까 고용주가 저를 안 써요. 왜죠? 저보다 더 값싼 임금에 신입생들을 갖다 써도 충분하거든요. 왜? 저는 경력이 20년이 넘으니까 저한테는 2배 이상의 많은 급여를 줘야 돼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한다면 오래 다닌 저나 신입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임금이 싼 신입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동자란 말이죠. 전 세계 노동자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전 세계 노동자 몇 프로 정도 될까요? 95%. 많죠. 88% 정도가 돼요. 대략 90%가 노동자입니다. 우리도 노동자고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 맞죠? 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이게 노동자입니다. 두 번째, 사업가 있어요. 사업가는 뭘로 돈을 버는 사람을 우리가 사업가라고 하죠? 시스템 좋아요. 또 어떤 사람을 사업가라고 해요? 사업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려면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가를 정의할 때 사업가는 뭘로 돈을 버는 사람이다? 사람이죠, 사람. 노동자는 시간과 공간으로 돈을 벌고요. 사업가는 사람으로 돈을 번단 말이죠. 그런데 사업가 되기 쉽나요? 사업가 되기 쉬워요? 우리가 금을 물고 사업을 대로 이어받지 않는 한 사업가로 성공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사업으로 쉽게 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방법인데 뭐죠? 우리가 좋아하는 회사에 또는 그 기업에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사업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방법으로 회사의 주인이 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노동을 해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사업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지만 사실 사업가가 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결국은 사업가가 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그러면 그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되냐?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 세일즈를 해야 된단 말이죠. 노동을 해야만 사업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오늘은 투자자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투자자의 정의만 한번 해볼게요. 투자자는 뭘로 돈을 버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하죠? 돈. 그렇죠.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을 우리가 투자자라고 합니다. 자, 투자자 되고 싶죠? 되고 싶죠. 시간과 공간에서 분리된 투자자 너무 좋잖아요. 자나깨나 계속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잖아요. 우리 버핏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잠자는 중에도 돈을 버는 시스템 만들지 못하면 평생 가난하게 살 거다라고 했잖아요. 너무 좋아해요. 이 명언. 그런데 투자자 되려면 뭐 필요하죠? 돈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돈 벌려면 뭐 해야 되죠? 노동. 우리가 결국은 노동을 하지 않고서 사업가와 투자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노동을 정말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같은 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시간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노동하지 않으세요? 전 지금도 16시간, 18시간씩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근데 똑같이 일했는데 왜 아웃풋이 다를까요? 우리가 똑같이 노동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 제각기 아웃풋이 달라요. 어차피 할 노동이라면 어떤 노동을 할 거냐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사부면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예. 우리가 결국은 사업가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아마도 이 일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은 이 그룹에 있으셨죠. 직장인. 저도 이제 월급쟁이 군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월급을 138만 원씩 받았고, 예. 퇴직금으로 32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 급여로는 결혼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장가도 못 갈 것 같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결국 제가 선택한 거는 직장인에서 어디로 갔죠? 사업가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자영업으로 간 거예요. 우리 다 자영업자입니다. 맞아요? 자영업자죠. 왜죠? 왜요?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시간과 공간에서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사업가라면 여러분들 아까 다 사업가라고 손드셨는데 사업가라면 적어도 시간과 공간에서 분리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 공간에 그 현장에 가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야만 사업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본이 일을 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갖다 줘야만이 투자자인 거죠. 맞나요? 우리는 겨우 해봤자 자영업자인 거예요. 자영업자. 이걸 더 구체적으로 따지려면 우리가 세금을 얼마 내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세금 얼마예요? 지금 여러분의 세금 말고요. 10억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죠? 45%에 4.5%를 더하면 대략 50%입니다. 내가 번 소득의 50%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의 세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세금이 얼마로 줄죠? 20%로 줄어듭니다. 투자 소득은 세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세금만 봐도 우리의 위치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진짜 사업가인가요? 진짜 사업가예요, 우리가? 사업가 아니죠. 저는 500명과 피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완전한 사업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그것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 왜 조직관리 리크루팅 얘기는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할까? 일의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일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의 구조가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구조에서 결국은 사업가와 투자자의 길로 오시는 이 경제적 자유의 로드맵이 있어야만 우리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바로 사업가와 투자자가 되기 위한 비즈니스의 과정이라고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리자 또는 리더, 사업가가 되는 데 있어서 매우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너무 희생하는 것 같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결국은 사업화의 방향을 향해서 전진하기 위해서는요 익숙하지 않은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PT를 보실 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은 것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아도 또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냐?
이것이 사업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저한테 한번 알려줘 보세요.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선택했다면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저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이게 일의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노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여러분들이 그 카페를 운영하는 그 사장님이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매출을 극대화시키려면 가장 많은 매출을 여러분들이 내려면 결국은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커피 한 잔의 가격을 높이든지 하루 판매하는 커피의 개수를 많이 팔든지 맞나요? 그게 이제 오늘의 매출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싶다고 해서 커피 가격을 어제 3,000원짜리를 오늘 4,000원으로 판매하기는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커피값은 고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커피값은 고정입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매출을 극대화하려면 결국은 커피를 많이 팔아야 되죠. 맞나요?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팔려면 여러분들이 9 to 6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오늘 많이 팔고 싶어요. 매출을 극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6시에 출근하셔서 밤 12시에 퇴근하면 되나요? 맞죠.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자영업이잖아요. 내가 사장님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오랜 시간 판매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 이틀, 뭐 한 달은 6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365일, 10년, 20년 반복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이것이 노동이 가진 한계성입니다. 노동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2억을 벌고 3억을 버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장기 투자 수익률은 0이에요. 0. 그게 뭐냐? 뒤에서 나오는데 내가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멈춘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장기 수익률이 0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2억을 받고 3억을 받는 게 하나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 순간 소득은 멈추기 때문에. 보험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결국은 매출 극대화하려면 보험료고 받기 건수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개인 영업하다가 보험료를 높이고 싶어서 법인 영업한다고 고액 계약 가능한가요? 쉽지 않죠. 이 또한 소수의 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보험료는 고정해놓고 그럼 매출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요? 많이 팔아야 되지 않나요? 많이 팔아야 돼요? 그걸 많이 판다라는 건 건수잖아요. 건수는 뭐와 비례하죠? 저는 활동력인 것 같아요. 맞나요? 활동력. 제가 영업은 짧게 했지만 요건 알아요. 네. 제가 3W 50주 했거든요.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건수가 활동력이라면 우리가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많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전부 아니에요. 지인을 만나든지 소개로 만나든지 개척하든지 DB로 만나든지 이거 말고 더 있으세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있으면. 이게 전부잖아요. 그쵸? 그런데 똑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력으로 현재 2억을 받든 3억을 받든 하루 최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하루 8명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보셨어요? 있어요? 8명? 누가 네 하셨는데 8명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최대 8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루는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 날도 1년, 10년, 20년 동안 내 은퇴가 80살이라면 40년 동안 똑같이 8명씩 만나서 월 3억을, 연 3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냐라는 거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뭘 것 같으세요? 저는 노동으로의 우리의 한계치는 여기라고 봐요. 월 소득 2천, 연으로 3억.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로드맵을 수정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버는 월 3억에 만족하는 건 굉장히 근시안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지속해서 소득을 오로지 노동으로만 가져가는 건 한계가 있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일에 투입하는 양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쵸? 왜냐면은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할 시간들이 점점점 많아져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쵸? 젊을 때, 솔로일 때, 나 혼자일 때야 하루에 24시간 일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해도 되죠. 젊었을 때. 그런데 그것을 20년, 30년 내 노후 때까지 일하고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저의 비전을 보셨을 때 제가 30년 뒤에도 18시간씩 노동을 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 그게 비전이냐라는 거죠. 아니겠죠. 그것이 노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그 한계치의 맥스는 저는 여기까지라고 봐요. 여기까지 찍어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로드맵을 수정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매출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예요. 3억 번다고 여러분들 절대 좋아하실 게 아닙니다. 이 이상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는데 더 많은 매출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닌가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모집하든지 기계를 개발하든지 두 가지죠. 그쵸? 내가 9 to 6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그 이상을 유지하려면 내 시간의 한계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내 시간은 한정된 24시간을 쓰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24시간까지 쓴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매출을 내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하든지 기계를 개발하든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리크루팅이고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내가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팀빌딩을 시작하시든지 이 두 가지입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노동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업화의 방향으로 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팀빌딩이고 리크루팅이고 사업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소득 창출 가치라는 개념을 한번 좀 살펴보고 갈게요. 혹시 소득 창출 가치라는 개념 들어보셨어요? 처음인가요? 처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메모지 있으시면 쓰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월 소득을 한번 적어보실래요? 공개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월 평균 소득을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소득 창출 가치가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건데 월 소득 한번 적어보세요. 전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누기 4 한번 해볼게요. 그냥 주 단위로 나눠볼 거예요. 한 주에 얼마 버는지 나누기 4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250만 원을 벌죠. 다 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 일주일을 1단위로 바뀔 거예요. 근데 나누기 7을 하지 마시고요. 나누기 5를 하세요. 우리 토요일하고 주일은 쉬어 갑시다. 주말은 쉬고 5일만 일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5일만. 나오셨나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루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쪼갤 거냐? 1시간, 시간으로 쪼갤 건데 여러분들 나누기 8을 해주세요. 24 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8시간만 일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8시간만. 그러니까 많이 배려해 드린 거예요. 하루에 8시간만 일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오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소득 창출 가치입니다. 혹시 손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10만 원 넘으세요? 10만 원 넘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있으시네요. 예. 몇몇 분들이 손을 소심하게 들어주셔서 저는 봤어요. 몇몇 계셨습니다. 10만 원의 소득 창출 가치가 넘는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 창출 가치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어디다 적용할 거냐? 내 소득 창출 가치가 현재 최저시급 1만 원보다 높으시죠? 높아요? 혹시 1만 원보다 낮으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내 소득 창출 가치가 최저시급 1만 원보다 높다면 그때가 여러분들이 사업의 형태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 개념이 이해가 가세요? 아, 이거 이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뒤에 진도 나가려면 이 개념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코 사업화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소득 창출 가치가 적어도 시급 1만 원 이상이 나와야 돼요. 적어도. 그러면은 내가 한 시급 한 15,000원 정도 나오면 전환해야 되나? 아니요,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최소 3배 이상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업의 형태로 전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턴하실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얘기 책에는 안 나옵니다. 책에 안 나와요. 제가 정한 거예요, 제가. 도대체 사업화의 형태를 언제부터 생각해야 되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화의 형태를 인원이 몇 명이 되면 매출이 얼마가 되면으로 계산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이 5명이든 7명이든 3명이든 내 소득 창출 가치가 시급보다 3배 이상이 높아지면 그때 사업화로 개념을 완전히 턴하셔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매출과 보험료와 건수와 내 조직원들의 숫자로 사업화에 대한 구상을 하다 보니까 이 시기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요. 또한 사업화를 해야만 사실 매출이 커지고 조직이 느는 건데 사업화로 전환을 못하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의 타겟을 숫자에 놓는 게 아니라 내 소득 창출 가치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아마 전부는 현재 사업화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나요?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1시간을 일하면요 62,500원의 소득이 생깁니다. 그런데 시간당 10,000원 정도면 맡길 수 있는 일들이 이 대한민국 지구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시급 10,000원이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18시간씩 노동을 하지만 효율이 안 나는 겁니다. 맞아요? 시급 10,000원이면 내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이 다 대신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집안일도 다 맡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애가 둘인데 애가 너무 어려요. 제가 이 페이스와는 다르게 젊습니다. 제가 이 머리만 보시고 제 나이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젊어요. 제가 30대 후반입니다. 네. 놀라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9이에요. 이제 마음 보고 있는데 제 애가 어려요. 첫째가 5살, 둘째가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집안일 저 못하죠. 제 식구가 544명인데 제 집안일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서는 제가 별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당 14,000원이면 집 청소를 깨끗이 해주는 이모님이 계세요. 제가 혼자 자취할 때부터 썼어요. 10년 전부터. 네. 그 이모님을 7년간 썼고 결혼하면서 딱 끊어졌어요. 14,000원이면 4시간에 7만원 들이면 집을 그냥 거의 호텔처럼 아주 럭셔리하게 꾸며준다고요. 저는 시간당 제 소득 창출 가치가 62,500원보다 더 많겠죠. 저 많겠죠. 제가 지지난달에 그 웅진에서 리크루팅 특강 2시간짜리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220만원 받았어요. 시간당 100만원 받았습니다. 제 시간당 가치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 개념을 제가 설명했죠. 그리고 그냥 내가 1시간 청소하는 것보다 1시간 일하는 게 우리의 경제에 더 이득이다? 하면서 이 소득 창출 가치를 설명하고 이모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아주 럭셔리해요. 근데 와이프 마음에는 안 들었나 봐요. 그 다음 주에 또 쓰려니까 그 돈을 자기한테 주래요. 자기한테 주래.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개념을 바꾸는 게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막상 한번 돈 주고 맡겨보실래요? 진짜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규모의 어떤 경제에 있어서의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건 나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잖아요. 하루 24시간 꼭꼭 채워서 일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효율이 안 난다는 거예요, 효율이. 왜냐면 내가 앉아서 시간당 10,000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조직원들 설계 대신 해주지 않으세요? 뭐 가입 설계 동의 이런 거 해주지 않으세요? 청약서 막 출력까지 해주지 않으세요? 청약서에 사인펜까지 여러분들이 막 칠해주지 않으세요? 시간당 10,000원이면 다 레버리지 시킬 수 있는 일들을 사업화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내가 해주는 거예요. 효율이 안 나죠. 열심히 하는데 성과도 안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위임하셔야 돼요. 이게 사업화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팀빌딩이고 리크루팅이고 사업화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죠? 서론이 길어요.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재미없어요. 재미없습니다. 언제까지냐? 저는 이렇게 봐요. 언제까지냐? 사업화로 월 1억, 월 1억, 연 10억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할 때까지 사업화에 대한 개념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전진해야 됩니다. 그게 월 1억, 연 10억이라고 봐요. 그래야 우리는 100억이라는 경제적 자유의 수치에 도달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안 믿어지세요? 공감이 되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네. 안 되시는 분도 있나요? 네. 공감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100명의 팀빌딩이 될 때까지 사업화에 목숨을 걸자. 저도 목숨을 걸었거든요. 어떻게 걸었는지 뒤에서 하나씩 다 풀어드릴게요. 100명, 초기 100명, 두 자릿수를 세 자릿수로, 한 자릿수를 두 자릿수로 빨리 바꿔야 돼요. 이 시기를 절대 오래 가시면 안 됩니다. 사업화가 굉장히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전환하셔야 돼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팀빌딩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팀빌딩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제적 자유를 위한 로드맵은 이렇게 이루신다라는 거. 자, 그래프 한 번만 볼게요. 자, 이것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그래프 잘 보이시죠? 네. 0보다 낮으면 일자리가 줄어든 거고요. 0보다 높으면 일자리가 늘어난 겁니다. 자, 우리가 일의 숙련도를 따질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저숙련, 중숙련, 고숙련 노동이 있어요. 네.
뭐라고요? 저숙련, 중숙련, 고숙련 노동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4차 산업혁명, AI, 정보화, 기계화, 자동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일자리가 가장 먼저 없어진다면 저숙련이 먼저 없어질까요? 중숙련이 먼저 없어질까요? 고숙련이 먼저 없어질까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저숙련이 가장 먼저 없어질 거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분, 두 분. 나는 중숙련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없어질 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손 안 드신 분들은 다 고숙련 일자리가 먼저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래프를 잘 봐달라고 했잖아요. 그래프에 답 나와 있는데요. 0보다 낮으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중숙련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프를 안 보여드리고 만약에 물어봤다면 가장 많은 답을 하시는 게 저숙련이라고 손을 들어요. 일의 숙련도가 낮으니까 다 기계가 대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일의 숙련도가 낮으니까 다 자동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일자리를 봤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오히려 저숙련과 고숙련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고요. 중숙련에 대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중숙련에 대한 일자리. 어떤 거죠? 노동자, 생산자, 그리고 매출이라고 써 있는데 세일즈예요. 세일즈. 영업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어요. 일자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산직, 사무직, 세일즈 일자리 다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중숙련이에요. 그래도 대학 나오고 배우신 분들. 그럼 저숙련에 대한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거죠? 기계가 대체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기계가 애기 들고 흔들 수 없잖아요. 네. 단순 노동이지만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것. 저숙련, 숙련도가 낮아요. 아이돌봄 서비스. 요즘 헬스 트레이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집에 오셔서 청소하는 이런 서비스들.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저숙련이지만 늘어요. 고숙련도 늘죠. 여전히 테크니션하고 전문직, 그리고 관리직, 관리자. 그렇죠?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일자리에 대한 변화를 보여드리냐면요. 결국은 중숙련이 없어진다는 건, 중숙련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건 중산층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 중산층이시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고소득층도 계시는데 제가 중산층이라고 해가지고. 네, 대부분이 중산층인데 중산층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지고 있대요. 우리가 앞으로 없어집니다.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기회가 있는 거죠. 중산층이 없어질 때 저소득층으로 몰락만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꽤 많은 중산층에서 고소득층으로 빌드업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없으세요? 갑자기 막 부자가 돼버린 친구들 없으세요?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막 공동구매 잘하시고 SNS 잘하시는 분들, 정말 요즘 돈 많이 버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시대의 흐름과 기회를 잘 탔어요. 그래서 빠르게 올라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갈림길에. 우리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세일즈도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죠. 자, 한 가지 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비슷한 관리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다 비슷한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어느 후보자 한 분이 오셔서 이 중에 한 분을 선택하라면 다 비슷한 거예요. 다 똑같아요. 후보자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입사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야. 차이가 없어. 그렇죠? 누구에게 입사하지 않을 선택지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대표님을 선택해야 되죠? 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은 뭡니까? 왜 후보자는 여러분들을 선택해야 되죠?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왜 나를 선택할까? 조금 더 쉽게 왜 고객은 이 설계사를 선택해야 될까요? 왜 나를 선택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가입하든 정말 다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저는 36개 보험사의 보험을 다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고객님께 설계해드리는 담당 컨설턴트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했어요.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죠? 왜일까요? 왜죠? 자, 저는 지금 저의 차별화를 뭘로 설명했죠? 가격으로 설명했잖아. 가장 싼 보험료.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영업 많이 하지 않으세요? 보험료 비교해가지고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고객에게 컨설팅 해주는 거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고객 입장에서는 완전한 선택은 아니에요. 완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선택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진정으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왜죠? 왜예요? 왜 선택받은 게 아니죠? 저한테 계약을 했는데 그럼 선택받은 거 아닌가요?
왜 아니에요? 더 싼 게 있으면 그렇죠. 정답입니다. 아직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같은 보장 대비 싼 보험을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고객은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왜? 이분은 가격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격이 경쟁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혹시 상품일까요? 상품. 제품이 차별화예요? 아니죠. 왜 아니죠?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스타벅스 매장에서 먹는 커피와 편의점에서 먹는 스타벅스 커피가 있어요. 뭐가 더 맛있으세요? 매장이요? 네, 매장. 우리 대표님은? 매장. 편의점. 감사합니다. 혹시 대표님 어디가 더 맛있으세요? 편의점. 저는 100원짜리 자판기가 더 맛있어요. 전 믹스커피가 훨씬 맛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맛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맛집 가면 엄청 맛있어요? 아니죠. 사실 분위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맛집이라는 분위기 때문에. 맛집이 너무 맛있어서 365일 그 맛집만 다니세요? 아니잖아요. 맛의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제품의 차이도 느껴지지 않아요. 다 맛있어요. 다 맛있다니까. 저는 100원짜리 자판기 커피가 그 쓰디슨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맛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은 맛의 차이가 아니라 뭐죠? 그저 취향의 차이라는 거예요. 취향의 차이. 그러니까 결국 제품과 상품으로는 차별점이 없다라는 거. 차별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품으로, 회사로 또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왜냐하면 그 차이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뭘까요? 세 번째, 혹시 서비스? 내가 해주는 부가적인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고객이 저를 선택할까요? 어떤 서비스 해주세요? 보험금 청구 서비스. 누구는 안 해주나요? 또 뭐 있어요? 요즘 뭐 유전자 서비스, 뭐 질병 예측 서비스, 뭐 지문도 해드린다고 하고 건강검진도 해드린다고 하고 또 뭐 있어요? 뭐 이것저것 다 해주죠. 근데 말은 다 해준다고 하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다 해준다고 하거든요. 별로 차이가 안 느껴진단 말이죠. 맞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차이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삼성 쓰나 LG 쓰나 고장났을 때 서비스 어디든 잘 해주잖아요. 그죠? 한 20년 전에야 우리가 그 삼성은 AS가 잘 되니까 삼성을 써야 된다는 얘기 우리 부모님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중국산에서도 서비스 잘 되더라고요. 고장이 나면 아예 안 고쳐져서 그렇지. 새 걸로 바꿔야 돼서 그렇지. 네, 잘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의 차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고객에게든 후보자에게든 제품 안 돼요. 서비스 안 됩니다. 가격, 수수료 차이 없어요. 다 많이 준대. 다 많이 준다고. 다 97% 대표 준다고 하고 시책 다 준다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다 많이 준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안 줘서 문제지. 다 많이 준대요. 그러면 뭐가 문제죠? 내 차별화는 뭐예요? 대체? 그러니까 더 이상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독자적 가치가 없어요. 차별화가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변호사 사무실, 의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 과거에 20년 전에는 간판 달면 부응했죠. 돈 벌었죠. 간판만 달면 가게만 차리면 의사 개업만 하면 돈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폐업하고 문 닫는 의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차별화가 없습니다. 간판 단다고 해가지고 영업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찾아갈 수도 없어. 독자적인 가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차별화가 없거든. 우리가 없는 거죠. 우리는 존재하지만 후보자 입장에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의사,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있지만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안 가거든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나만의 독자적인 가치가 필요해요. 뭘까요? 나만의 독자적인 가치 뭘까요? 고민해 보셨어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만의 독자적인 가치 뭘까요? 내 독자적인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독자적인 가치가 뭐죠?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없나요? 대답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예. 제가 답을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 진짜 웃으시면 안 돼요. 너무 그냥 뻔한 답이 나와가지고 웃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정답이라는 그 증거를 제가 뒤에서 부연 설명을 할 거예요. 바로 독자적인 가치는 나예요. 나. 혹시 나라는 게 인정이 되세요? 60억 인구 중에서 유일한 나. 이게 차별화인 거죠. 이게 차별화인 거예요. 나라는 신경렬이라는 사람이 지구상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게 차별한 거죠. 상품도 아니고 서비스도 아니고 가격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나라는 게? 퍼스널 브랜딩이잖아요. 퍼스널 브랜딩. 그죠? 맞죠? 이게 나를 브랜딩하는 거잖아요. 나를 파는 거잖아요. 나를. 오로지 변하지 않는 가치는 나예요. 나를 팔아야 돼요. 나를 파는 거. 이게 독자적 가치라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 혹시 이 할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지금 안 계십니다. 제3의 물결, 부의 미래라는 책 쓰신. 네, 맞아요. 엘빈 터플러 도덕 시간에 배웠거든요. 엘빈 터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1세기 지금이에요. 지금 이미 도래했습니다. 21세기는 이제 국가와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이 국가보다 힘이 더 세네요. 어느 한 명의 사건으로 국가를 흔들어 버려요. 국가의 지도자를 흔들어 버린다고요. 이제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잘못된 오너 한 명, 어느 잘못된 그 직원의 행동 하나가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한단 말이죠. 이 개인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나라는 한 사람이 국가와 기업을 초월해서 엄청나게 힘이 증가했다는 거죠. 어떤 걸로요? 어떤 걸로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플랫폼들을 통해서 굉장히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미 다가온 21세기는요. 시장 구조가 무너지죠. 시장 구조가 무너진다는 게 뭐죠? 국가와 기업이 만들어 놓은 이 구조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대신하냐? 개인이 만들어 놓은 네트워킹.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네트워킹이 국가와 기업보다 훨씬 강하고 센 시대가 현재 도래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정말 인정해야 되는데 그 시대가 이미 왔어요.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아요? 계속 해볼게요. 지금 하는 얘기가 절대 쓸데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알겠어. 내가 차별화라는 건 알겠고 내가 이제 독자성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나로 결국은 고객에게 선택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고객에게 내가 선택을 받아야 돼요. 후보자한테 내가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받을까요? 네. 자, 이 예로 한번 드려볼게요. 베이커리 빵끝이라는 빵집이 있고요. 빵야라는 빵집이 있어요. 빵집. 혹시 이름만 보고 여러분들 어떤 빵집에서 빵을 드시겠어요? 뭐 베이커리도 있고 빵야도 있겠죠. 그런데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맛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분위기도 비슷하고 뭐 다 똑같습니다. 상품의 종류도 비슷하고 다 똑같아요. 차별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빵야와 빵끝 중에서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빵끝? 빵야? 가까운데. 가까운데. 그렇죠. 자, 이 가까운데 결국은 같은 값을 산다면 후보자는 또 고객은 익숙한 곳, 관계성이 깊은 사람에게 선택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책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로 선택받으려면 결국은 익숙하셔야 돼요. 관계성이 맺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차별성 없는 시대에 여러분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똑같으면 결국은 고객은 익숙하고 관계성이 깊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관계성이 있도록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쉽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이 표는 고객의 구매 심리를 4단계로 나눈 표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고객이 100이 있다면 60은 아무런 니즈가 없어요. 뭔가를 구매해야겠다는 니즈가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에 60%는 뭔가 지금 구매할 니즈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제가 이 리모컨을 한번 팔아볼게요. 여기에 60%는 이 리모컨이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맞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니즈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후보자, 고객, 니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TV를 10개를 사면 3개만 잡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60%는 니즈가 없다니까. 니즈가 없는 걸 전화로 만나라고 설득해놓고 여러분들에게 토스해드리잖아요. 그 사람을 다시 꺾어야 되니까 10명 중에 6명은 거절하는 거죠. 그게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입하는 TV의 60%는 니즈가 없어서 전화도 안 받고 거절하고 안 만나고 취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는요? 20%는 자, TV를 전화했는데 그 중에 20%는 내 보험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번에 뭐 청구했는데 이런 게 안 나왔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사고 나는 거 보니까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뭔가의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단계. 하지만 뭘 구매해야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의 80%의
고객은 니즈는 없어요. 겨우 60%는 아무 니즈 없고 겨우 20%만 문제가 있다는 정도의 인식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서야 15%가 이제 뭔가를 변화를 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탐색 어디서 하죠? 내가 지금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설계사를 찾아보겠죠. 물론 내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 있다면 지인을 찾겠지만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검색해보고 네이버에서도 검색해보고 블로그에서도 검색해보고 검색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잘하는지 내가 지금 필요한 보험에 누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비교한단 말이죠. 그게 15%. TV도 똑같아요. TV도 똑같습니다. 20% 정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래? 그러면 지금 나한테 전화 온 사람을 한번 만나볼까? 이게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사면 7개 아웃, 타율 30%. 그중에 만나면 10에서 20% 정도 계약하죠. 그게 바로 최상단에 있는 5%와 15%의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TV를 구매했는데 지금 당장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10개 중에 1명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5%니까 1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구매가 안 일어나는 게 이 표를 봤을 때는 정상이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후보자 입장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후보자 입장으로. 60%는 아무런 니즈가 없습니다. 아무런 니즈가 없어요. 20%만 내 조직이나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해요. 수수료 이렇게 받기로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시책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이 있다고 했는데 왜 없지? 이 사람은 이게 좋다고 했는데 왜 이게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지?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했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고민하는 단계. 그러다가 그 고민이 심화됩니다. 안 되겠다. 도저히 이 조직에서는 성장이 안 되네. 이직을 해야겠네. 15%. 알아봐요. 그리고 찾습니다. 이제는 이직을 해야겠다. 결정하는 단계 5%. 자, 질문할게요. 우리는 앞에서 나로 선택을 받으려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뭐였죠? 두 가지 키워드. 내가 선택을 받으려면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앞장이었는데 다시 보여드려요? 뭐였죠? 익숙한 거? 관계성. 익숙함, 관계성. 그쵸? 그러면은 이 고객의 구매 심리 4단계를 봤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타겟은 5%일까요? 15%일까요? 20%일까요? 60%일까요? 자, 나는 5%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타겟. 5% 없죠? 15%다. 한 분, 두 분. 자, 20%다. 6분, 60%다. 네. 네 분 계시네요. 정답은 60%입니다. 60%. 왜죠? 익숙함과 관계성이라는 건 어디서 얻는 거냐면요. 아무런 니즈가 없는 곳에서 얻는 거예요. 60%와 20% 단계에 있는 80%. 왜죠? 왜 우리가 이 80%의 타겟에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가 DB도 똑같아요. 우리가 DB도 지금 당장 계약할 5%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가도 나와요. 우리가 관리해야 될 고객은 사실 80%예요. 여러분들 전화 안 받고 거절하고 니즈 없는 고객들 다 어떻게 하세요? 버리고 똥DB라고 DB 업체 욕하고 DB 관리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틀렸습니다. 세일즈는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5%와 15%는 그냥 거저가도 나와요. 거저가도.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나옵니다. 웬만치만 가서 삽질만 안 하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타겟은 여기에요. 80%. 왠지 아세요? 80%는 진성 고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진성일까요? 80%의 고객은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아무 설계사도 안 건드려요. 경쟁이 없습니다. 왜? 지금 당장 계약 안 할 거니까. 아무도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진짜 고객이 숨어 있는데 관리하셔야겠죠.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익숙하게 관계성으로 관리하시면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계약들이 사실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진성 고객들. 왠지 아세요? 이분들은 지금 당장 계약할 니즈가 없어요. 그런데 익숙하게 관계성으로 여러분들이 고객을 관리해요. 그러면 이분들도 결국 어떤 단계가 와요? 2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2단계가 와요. 이 단계가 왔을 때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15%의 단계를 건너뜁니다. 이분들은 익숙하고 관계성이 생긴 나에게 비교 없이 바로 계약해요. 진짠데.
후보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후보자는 여러분들이 늘 해왔던 방식은 5%와 15% 방식의 후킹일 거예요. 후킹. 수수료 줄게. DB 무료로 줄게. 후킹. DB 30개 무료로 줄게. 후킹. 수수료 97% 줄게. 다 후킹이죠. 5%와 15%에 있습니다. 입사할 수 있어요. 리크루팅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어떨까요? 그분들의 특징 어떨 것 같아요? 이직이 많아요. 정착률이 낮습니다. 열어보면 이직률이 막 10회 이상이에요. 10회 이상. 이런 분들 대부분 지원금을 찾죠. 맞죠?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계속 가격 비교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노출이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블로그든 뜨게 되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직이 많고 정착률은 낮아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비교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경쟁이 없는 곳에 집중해야 돼요. 경쟁이 없는 곳은 지금 이직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분들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 타겟이 60%와 20%예요. 이거 제 이야기예요. 남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진짜처럼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뭐 이론 아닙니다. 뭐 핑크펭귄에 나오는 이론 아니에요. 이거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이게 쌓여야 돼요. 이게. 관계성, 익숙함. 여러분들이 고객을 관리하는 것처럼 후보자에게도 익숙함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들은 비교하지 않고 저를 선택해요. 정말입니다. 저희 사업단에는 그런 사례가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대부분 입사하시는 분들이 저를 하루 이틀 보고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후킹 문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후킹 문구를 보신 적 있으세요? 후킹 문구를 저는 쓰지 않습니다. 뒤에 마케팅할 때 자세히 할 거거든요.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저를 봐요. 저를 아주 오랫동안 봅니다.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동안 봐요. 그리고 신뢰감을 갖고 입사할 때는 비교하지 않아요. 뭔가 변화가 생길 때 바로 연락이 오고 입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80% 단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결국은 나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60억 인구 중에 유일한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회사를 자랑하지 마세요. 회사를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평생 직장이라고 다니지만 여러분들 벌써 이직 몇 번 하셨잖아요. 저도 했는데요. 회사가 절대 여러분들의 브랜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여러분들의 죄송합니다. 노후 책임져 주나요? 여러분들의 가족 책임져요? 여러분들이 일하다 잘못되면 회사 책임집니까? 책임 안 져요. 아무리 좋다고 여러분들이 광고하고 홍보해도 회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브랜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회사에 투사한다라는 건 뭐죠? 회사에 투사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의 나는 기업이 아니죠. 그냥 하나의 개인인 거예요. 근데 개인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개인이 힘이 있다 그랬죠. 근데 개인이 힘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해야 회사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규모와 그 회사의 경제 안에 나 자신을 투사해서 새로운 나만의 브랜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나 자체로 홀로로는 내 브랜딩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브랜딩을 가지고 와서 그걸 나와 혼합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나의 브랜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회사든 상품이든 나를 거기에 투사해서 나만의 개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브랜딩이라는 거예요. 브랜딩. 여러분들의 브랜딩은 뭐예요? 회사의 이름이 브랜딩이 절대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나만의 브랜딩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앞으로 도래하는 21세기 연결경제의 모습입니다. 연결경제의 모습. 365일 24시간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익숙함과 관계성이라고 하니까 후보자들을 만나서 밥 먹고 좋은 식당에 초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이게 관계성이고 익숙함인 것 같으세요?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익숙함이란 뭐냐면요. 저는 상대를 몰라요. 저는 상대를 모릅니다. 근데 상대는 저를 알아요. 이게 익숙함이에요. 공감이 돼요?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익숙함이 아니에요. 밥 먹고 차 마시는 관리가 고객 관리가 아니라고요. 나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나를 알아요. 후보자는 나를 알아요. 6개월 동안, 1년 동안 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익숙함이에요. 여러분들은 365일,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연결 경제가 준비되어 있나요? 있으신 분 손 한 번만요. 있으세요? 없죠?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프라인 공간 내에서 열심히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맞죠? 뭐 때문에? 연결 경제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매체가 없어요. 24시간 인터넷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은 없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연결해주는 기능이 없어요. 그 환경에서 소비할 수 있는 매체도 없는 거예요. 소비가 일어나면 너무 좋겠죠. 이것이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 바로 연결경제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와 기업이 운영했던 자본주의의 시대가 도태되고 이제는 연결경제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한 단어로 세 글자. 네, 크게 해주세요. 플랫폼. 정답입니다. 플랫폼.